TBS 의뢰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 처리 방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란 응답은 63.2%,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은 20.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잘한 결정으로 인식했습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위안부 합의에 대해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한일 외교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월 2주차 국정수행평가를 집계한 결과 긍정은 71.2%, 부정은 24.1%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부동산 정책 비판도 있었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국정지지율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택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정봉주 의원이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화사해졌습니다. 화사해지셨어요. 이택수 대표님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하던 인터넷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BS 팁을 TBS 애플리케이션을 좀 까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BS 앱을 까시면요. 거기 의견 직접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월 둘째 주 현안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좀 듣는 거였어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른바 불가역 합의라고 일컬어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처리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제와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서 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네. TBS 의뢰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현 정부의 사실상 그 파기에 가까운 이번 방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63.2%로 나타났고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부정적인 평가가 20.5%로 나타났고 무응답이 16.3%로 나타나서 대략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상 파기인 거죠. 박시영 부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제 진보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이념 성향별로 좀 주목해서 좀 봤는데요. 진보층에서는 한 78%가 긍정평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거의 80.7%가 긍정평가이기 때문에 진보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 실효적인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수층이 참 재밌었어요. 보수층을 보니까 긍정평가가 44.3, 부정평가가 38.3으로 긍정평가가 보수층에서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수층의 일부는 좀 친일 성향이 좀 있고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볼 때도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좀 굴욕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견해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엇갈리더라. 이 부분이 좀 특색이 있었습니다. 보수층이 좀 역사 인식이 생기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 역사를 좀 알면서 인식이 좀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과거에 여러 조사를 해보면
미국 문제, 한미 문제하고 달리 네. 한일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네. 일본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더라도 네. 우리의 그 반일 감정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좀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네. 설령 경제적 여파가 좀 있더라도 네. 그거 감수하겠다. 이게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네. 보수층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네. 어쨌든 이제 그 할머님들 초청을 했잖아요. 제가 이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단독으로 한번 진행자 단독 진행자 단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원래 대통령께 2가지 제안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김복동 할머니 그 면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할머님들 전체를 초대해서 모시거나 대통령께서 2가지를 다 하시겠다고 했다는 네. 걸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역사 앞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과거사 문제 이것은 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좀 그 자존심을 좀 세워가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아니냐. 저는 이렇게 네. 보는데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네.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모호한 그런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아무튼 한일 관계도 고민을 하고 또 네.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그런 피해자 중심주의적 네.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보수층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에 방문했을 때처럼 네네. 한일 외교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그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오히려 보수층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큼은 네. 반대 입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그 외에 보수층 또 연령을 물어나고 긍정적인 의견이 오차범위 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긍정적인 평가가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금 보수층에서도 중도층에서도 네. 진보층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의 네. 그 마음이죠. 그 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모든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네. 보면서 이렇게 사전에 이제 밑자락을 잘 깔아야 이게 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4일날 네. 김복동 위안부 네. 피해자 할머님을 병문안을 네.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일날 또 네. 강경화 장관이 나눔의 네. 집을 좀 방문했었고요. 네. 그런 어떤 사전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그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객관적인 어떤 여건들을 좀 국민들이 좀 그 같이 정부의 입장을 좀 지지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건 국가 간의 합의였고 네. 이 부분들을 파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네. 일본이 결국 수용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런 현실적 판단도 네.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바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어쨌든 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돈도 예. 우리 정부 예산 투입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 자존심이라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준 측면.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과의 우리가 4대 원칙을 표명하면서 네. 한미일의 어떤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으로 가져가기에는 네.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전달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믿고 한번 좀 따라가야 한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도 좀 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협정 내용이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시 또 막 쟁점으로 만들어서 외교상의 현안으로 만들어서 막 국제관계 지금 할 일도 많잖아요. 남북관계 풀어야 되죠. 고위급가담 했죠. 평창올림픽도 해야 되죠. 또 이 북미 간의 대화가 마련되면 또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뭐 이것까지 막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하고 네.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려는 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오면 보수 언론이 반드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를 막 몰아치면서 보수 야당들이 또 한번 합세를 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런 흐름이 안 잡혔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네. 일본 내부의 반응도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이제 오늘 산케이 신문이 네.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네. 그런데 개회식에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네.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네. 또 한켠에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네.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합의 준수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해야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협상 요청도 아니었고 네.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가 높은 네. 한 수가 두어진 거고 일본 내부에서도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부분 일본의 대응도 봐야 될 것이고 이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네. 복잡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층에서도 네. 일단은 일본의 대응이라든지 보수 언론의 대응이 명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보수층에서는 보수층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명확한 지침이 안 오거든요. 위험한 발언인가?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얼굴 빨개지셨어요? 언론에서 어떤 네. 방향을 설정해주거나 의제를 네. 설정해줬을 때 이제 독자들이 그 여론에 이제 네. 따라가는 네. 그런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여론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한 거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여하튼 긍정적인 의견이 네. 6%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만약에 재협상을 선언하고 나왔으면 네. 그걸 딱 노리고 있었겠죠. 아. 오히려 그게 딱 나오면 뭔가 바로. 융단 폭격을 좀 네. 하려고 했는데 네. 힘이 좀 빠진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인데. 재협상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정부를 까기가 좋은데 이게 좀 무력화하면서? 보니까 이게 세게 긋기에는 네. 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지혜롭게 영리하게 대처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언론이 예. 과거에는 제 사회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네. 언론이 힘이 셌죠. 예. 그러나 그 보수 언론들은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은 보수적 시각에 입각해서 그 자기들 입맛에 맞게 논조를 네. 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보 언론도 진보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각자 생각하는 걸 거침없이 쏟아내고 어떤 기사가 잘못됐으면 편파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 특히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그런 언론의 문제점들을 너무나 네. 똑똑히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신조어 중에 하나가 기레기라는 말을 너무 네. 공공연하게 쓰고 있어서 네. 사실 기자들이 이제 좀 일하기가 네. 좀 그럴 텐데 어떤 네. 사기 저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는 자기 글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 임해합니다. 예. 사실. 아니 잘못 보도하면 즉각적으로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반론권도 주고, 아니 반론이 아니죠. 오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때, 입장이 다를 때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을 하고 저희 이슈파이터는 반론권을 항상 보장하고 열려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들 보면 반론권은 좀만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대체로 이렇게. 그래요. 예. 그리고 잘 안 주죠. 뭐 네. 정정 보도 요청했는데 뭐 반론권으로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네. 두 분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 그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뭐 기레기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네. 지금 그 네티즌들이 오히려 네. 댓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정정 보도나 네. 뭐 사과 이런
이게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댓글에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죠.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박정희 기자가 어제 그 언급을 했던 거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정희 기자를 압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굉장히 뭐 유쾌하고 그냥 발랄한 친구인데 어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좀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 됐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본인이 직접 기사를 써가지고 그 내용을 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뭐 여하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뭐 미국 드라마에서만 그 보던 장면인데 그보다도 더 굉장히 자유롭고 유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 뭐 보수층에서 봐도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대중연설이나 이런 건 취약하지만 이 간담회나 이 소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잘 준비가 돼 있다. 콘텐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죠. 과거에는 뭔가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뭐 이 굉장히 강단 있는 왜냐하면 스피치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전달력이 구강 이빨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동물에게 이빨이라는 표현을 동물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워낙 경무에 과거에 시달리다가 이가 좀 많이 빠지셔서 전달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발음이 나쁘진 않으셔요. 아니 근데 강하진 않죠. 맹철이 보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워낙 이분이 사실은 어제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준비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정 전반을 본인이 다 챙기고 있고 꼭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뭐 소통 뭐 이런 것들도 격의 없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제국제 현안을 다 파악하고 계시구나.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게 이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대선 그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소규모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광석 노래.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이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트럼프가 자꾸 이게 기여했다고 남북 관계 개선에 엄청 기여했다고 그러는데 몇 번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냐. 근데 매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고수의 정치, 고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고 이렇게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바둑 두시는 느낌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국정 수행 평가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0.4%포인트 빠진 수치긴 합니다만 71.2%를 기록해서 2주 연속 70%를 기록했습니다. 중에 남북 고위급 회담하고 신년 기자회견 영향으로 수요일 날 지지율이 주초보다는 올랐는데 71.5%까지 올랐고요. 월요일 날은 70.7%, 화요일 날은 70.3%였는데 주중 수요일 날 71.5%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주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이 있었고요. 또 강남 아파트 급등을 둘러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등의 소식 때문에 주 초에는 70%대 초반 70.7, 7.3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 영향으로 어제 71.5%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24%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24.1%. 24.1%. 부정평가가 이게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4%. 조금 전 이제 그래프 보셨지만 부정평가는 20%대에서 지금 30%를 이제 넘지 않고 있고요. 긍정평가는 뭐 대체로 70%대 초중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YS나 DJ 전직 대통령들한테 뭐 구단, 정치 구단 뭐 이런 표현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은근하게 노무현 정부 때 5년
그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했던 네. 경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하는 것 같고, 신년 기자회견 보면서도 그전 대통령도 항상 불안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뭐 또 왜냐하면 실수했을 때 그냥 그게 국내에서만 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답변을 잘 못하면 보는 시청자들이 좀 땀이 나고 그렇죠.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 장윤성 기자님만큼 진행을 잘하시고 컨텐츠도 준비가 돼 있었고 고정 욕심이 그런 있으신 것 같은데 이택수 모습을 선배님. 아니, 제가 볼 봤기 때는 때문에. 문재인 그 지지층한테 네. 좀 한번 혼이 나셔야 하지 않을까. 아 저처럼요? 저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지만 네. 매우 잘한다. 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까 71.2%가 나왔는데 네. 그중에 48.3%가 매우 잘한다. 적극 지지층이에요. 네. 소극 지지층인 잘하는 편이라는 게 네. 22.9%가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예를 들면 적극 지지층은 그렇다면 어떤 몇 가지 사안이 있다 해서 쉽게 빠지지 않는 층들이에요. 네. 그 층이 거의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네. 그러니까 관제 여론조사 기관 뭐 이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네. 관제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좀 덜 욕 먹는 편입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예. 보수 고발권 다 해결이 됐나요? 홍준표 대표 쪽은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 쪽이었고 네. 홍준표 대표는 주로 갤럽을 대놓고 없애버리겠다. 갤럽을 없애버렸다고. 예, 예. 오. 아마 집권하면 이제 갤럽하고는 이제 큰 전쟁이 치러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 홍준표 역시, 대표가 얘기했던 네. 부분이 뭐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만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뭐 집권 초에 네. 지지율이 높을 때는 네.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41%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예. 과거 정부에서도 이건 항상 나타났다는 현상이고 아하.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더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맘때쯤에는 네. 51.6%가 아니라 막 70% 정도 네.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 10% 안팎 정도만 높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랑 비교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히려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 사실을 홍준표 대표가 모르시나 보죠? 예.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사실은 거짓 응답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투표 형태를 항상 물어보면 된 사람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딴 사람 찍었어도 찍은 사람 중에 일부는 네. 당선된 사람을 찍었다라고 거짓 응답을 하는 경우가 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아니 과거의 투표 형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솔직하게 답변해도 과거에 당신 누구 찍었어 이러면 네, 네. 당선된 사람을 찍었다고 일부 그렇게 그렇군요.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감안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요. 이제 한일 관계 살짝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전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 올림픽 네. 뭐 준비도 잘 되고 있고요. 대과가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나옵니까? 서울시장 지금 현재 후보군이- 발표되는 여론조사 네. 결과들은 뭐 네. 대체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우호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네. 지금 독주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네. 다른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네. 민병두, 우상호 등등의 의원들이 있고요. 예. 여론조사에 아직 뭐 공표 보도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여기 이제 지난주까지 진행하셨던 정봉주 의원 출마해요?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네. 정봉주 의원이 여론조사에 포함되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TBS 의뢰로 하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TBS 의뢰로 요번 넣어가지고 한번 네. 돌려봐주세요. 원래 전관내우 해주는 거잖아요. 한 번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넣어서 돌린 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모셔서 단독 인터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네. 그 경선 룰이 있는데요. 네. 아직 경선 룰을 2월 달 정도에 최종 확정을 하겠지만 네. 과거의 그 관례를 봤을 때는 당내 경선을 당원 당규에는 3배수 이내로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명 정도가 경선에 결국 무대에 쓸 텐데요. 네. 박원순 시장은 일단 네.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나머지 2명이 누가 될 거냐. 아까 얘기했던 박영선, 뭐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뛰어든다면 정봉주, 우상호, 뭐 민병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전 의원도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과연 2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3명이 형성이 되면 이제 TV 토론 같은 것도 하거든요.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회 과정이 온다면 특히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진행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발군에 실려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V 토론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은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밀인가요? 지금 워낙 여론조사 결과들이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혹은 국민의당 후보 가상 대결 면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한테 워낙 열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영입의사를 피력했던 홍정욱 전 의원, 뭐 안대희 뭐 등등 그리고 장제국 그 총장 등등도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정치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세고 또 그분들이 나오면 또 자기 배지를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 고갈이 돼 있고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만나자고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자기가 불려나가면 배지를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뉴스공장에서 오늘부터 박영선 민주당 의원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담 프로를 시작했거든요. 나경원 원더걸스. 그 나경원 의원 출마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시 현역이기 때문에 나갔을 때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뭐 현역 배치 내려놓고 하겠습니다만 실제 뭐 의사는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는 정당 안철수 유승민 정당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뭐 나온 게 좀 이학재 의원이 잔류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10명인데 결국은 갈라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자체로는 누가 나갈 거냐의 문제만 남았지. 그 갈라쓸 건 분명하고 통합정당은 저는 우여곡절은 그렇겠지만 결국 출범할 거다. 뭐 안 되면 안철수 의원 몇 명이 출당을 해서 탈당을 해서 합치진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장 선거는 이 3자 구도로 간다면 민주당이 손쉽게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막판에 1대1 구도로 민주당 대 반민주당 전선을 과연 그걸 구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 자유한국당과 통합정당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통합정당 쪽에서는 좀 장기적 포석도 있잖아요. 보수의 주도권을 틀어주려는 게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뭔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석권하는 것을 타협을 못 냈을 때 그 위에 총선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이런 어떤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합이 될까 안 될까?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오신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진퇴 쌍란에 빠졌다. 진퇴 양란이 아니라 진퇴 쌍란에 빠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상 통합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여론조사 결과로 짚히는 게 좀 있습니까? 잠재의 정당 구도 지지율 조사에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했을 경우를 가정했던 지지율이 11.2%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정당 구도 지지율은 바른정당이 5.6, 국민의당 5.0, 10.6인데요. 그보다는 7% 높은 약간 높은 수치죠. 지난주보다는 0.7%포인트 높아졌고 기존 정당 구도에서는 0.6% 높은 1+1이 지금 3이 아니라 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통합 시너지가 거의 없거나 낮다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1일 목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